그날 아침 경기도 파주시의 한적한 산자락에 자리한 정심사. 의 목탁 소리가 마지막 자유의 외침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새벽 예불을 알리는 범종 소리가 산 안개를 가르며 고요히 퍼져나갈 무렵 정심사의 주지인 묘원 스님은 언제나처럼 가장 먼저 법당에 들어섰다. 쉰을 간 넘긴 그녀의 얼굴은 속세에 온갖 풍파를 겪고 귀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고요하고 자비로운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관세음보설상 앞에 정좌한 스님은 경건하게 합장하고 짧은 기도를 올린 뒤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마당을 쓰는 빗자루 소리, 약사열의 불에 가피를 빌며 가꾸는 약초밭을 돌보는 손길, 그리고 절 뒤편의 작은 보육시설 자비의 집 아이들을 위한 아침 공양을 짓는 정성까지 그녀의 하루는 늘 그렇게 시작되었다. 마을 사람들 중 그 누구도 묘원 스님의 과거를 속속들이 알지는 못했다. 다만 10여 년 전 스님이 폐사 직전에 이 작은 절에 머물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변했다는 사실만을 기억할 뿐이었다. 의지할 곳 없는 아이들은 따뜻한 보금자리를 얻었고 외로운 노인들은 절을 찾아와 웃음을 되찾았다. 황량했던 정심사는 가난한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정신적 안식처가 되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 그날 새벽 청아하게 울려 퍼지던 목탁 소리가 자유인으로서 그녀가 울리는 마지막 소리가 될 줄은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해가 채 뜨기도 전인 이른 아침 절 입구에 경찰차가 멈춰섰다. 사복 차림의 형사 3명이 차에서 내려 곧장 법당으로 향했다. 그들은 스님에게 체포영장을 내밀었다. 혐의는 그녀가 친아들처럼 돌보던 8살 아이 민준이의 의문스러운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게 무슨 일이오? 스님께서 그럴 리가 없어요. 부처님보다 더 자비로운 분이신데. 순식간에 소식을 듣고 달려온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누군가는 절규하듯 소리쳤다. 그러나 묘원 스님은 울지도 당황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입고 있던 장삼을 단정히 정리하고 가사를 정갈하게 고쳐 입었다. 그리고는 부처님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합장했다. 제게 죄가 있다면 달게 받을 것이나 무고하다면 법의 정의가 진실을 밝혀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스님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법당을 울렸다. 아이들은 울부짖었다. 한 아이는 스님의 다리를 붙잡고 놓지 않았고 또 다른 아이는 멀어져 가는 경찰차를 달아가며 목 넣어 외쳤다. 엄마, 스님, 가지 마세요. 스님이 민준이 형을 죽였을 리가 없어요. 몇 분 후 경찰차는 언덕 너머로 모습을 감췄다. 정심사는 다시 깊은 정적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것은 평화로운 안락감이 아니었다. 싸늘한 냉기와 짙은 불안감이었다. 아무도 몰랐다. 이것이 묘원이라는 법명을 가진 한 여인의 삶을 송두리째 휘감을 길고 어두운 고난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민준이의 죽음 뒤에 숨겨진 이 평온해 보이는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드러낼 거대한 비밀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한 장, 차가운 신문실, 무너지는 믿음. 파주 경찰서의 지하 임시 유치장 신문실은 유난히 고요했다. 오래된 시멘트 벽에서 배어나오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낡은 형광등의 희미하고 노란 불빛이 묘원 스님의 얼굴 위로 쏟아져 내리며 그녀의 수척한 모습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다. 스님의 맞은편에는 이번 사건의 담당 수사관인 박형준 경감이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경찰 학교를 갓 졸업한 듯한 젊은 여성 최서아 경위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민준이가 사망하기 전날 밤 여의와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스님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시죠. 박 경감이 건조하고 단조로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묘원 스님은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손에 쥔 낡은 염주는 잠시도 멈추지 않고 돌아갔다. 이윽고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민준이는 제가 2살 때부터 거둬 키운 아이입니다. 어미인 제가 어찌 제 자식을 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그날 밤 아이가 열이 심하게 올라 격리실로 옮겨 간호했습니다.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고 약초를 달인 물을 먹였습니다. 아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온 시간이 새벽 2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아이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겁니다. 박경감은 수사 서류를 넘기며 말을 이었다. 부검 결과 아이의 혈액에서 독극물 반응이 나왔습니다. 투구꽃 초호에서 추출한 아코니틴 성분입니다. 우리가 스님의 약초밭에서 그 식물이 자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묘원 스님은 그 말에 온몸이 굳는 듯했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저었다. 저는 투구꽃을 심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리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날 밤 격리실에 드나든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까? 스님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아마 가영이일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 절의 물건을 훔치다 저에게 꾸중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 행동이 부쩍 이상해졌지만 설마 아이를 해쳤을 거라고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가영이라니요. 최서아 경위가 기록하며 되물었다. 김가영, 18살입니다. 어릴 적 부모를 잃고 6살 때부터 제가 거둬 키운 아이입니다. 최근 들어 절을 피하고 절에는 잘 오지 않으면서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하지만 설마 두 형사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새로운 단서가 나타난 순간이었다. 박경감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목소리를 낮췄다. 스님께서 직접 하지 않으셨더라도 누군가를 감싸주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가영이라는 학생을 소환해서 대질 신문을 해야겠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들었다. 눈가는 붉게 충혈되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강직했다. 부디 절에 있는 다른 아이들이 동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아이들은 이미 부모를 잃은 아이들입니다. 지금 저의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면 세상에 대한 마지막 믿음마저 잃게 될 것입니다. 그 말에 최서와 경위는 순간 멈칫했다. 젊은 경찰관의 눈빛이 뚜렷하게 흔들렸다. 오래전 홍수로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았을 때 어느 비구니 스님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스님이 묘원 스님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저 고요한 기품과 흔들림 없는 눈빛이 왠지 모르게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리고 채 12시간이 지나지 않아 가영이라는 소녀가 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냈다. 깡마른 체구에 머리는 밝게 염색한 소녀.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은 마치 내면의 깊은 두려움을 감추려는 듯 필사적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소녀. 가영의 입에서 나올 진술이 묘원 스님의 삶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게 될 것이었다. 2장. 거짓 증언. 깊어지는 나락. 가영은 신문실 의자에 앉아 불안하게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그 표정 아래 감춰진 극도의 불안감은 숨길 수 없었다. 18. 세상의 풍파에 너무 일찍 닳아버린 얼굴에는 나이보다 더 깊은 그늘이 져 있었다. 그것은 세상과의 거친 충돌 속에서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상처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최서와 경위가 녹음기 버튼을 누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김가영 학생, 맞죠? 6살 때부터 정심사에서 지내왔고요. 가영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의 죽음에 대해 아는 게 있나요? 사건이 있었던 날 밤 어디에 있었죠?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갑자기 가영이 칼날처럼 날카롭고 빠른 목소리로 말했다. 봤어요. 묘원 스님이 민준이한테 약을 먹이는 걸요. 그때 제가 격리실 앞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똑똑히 봤습니다. 새벽 1시쯤이었어요.
박형준 경감이 미간을 찌푸렸다. 확실한가? 네. 스님이 민준이한테 착하게 잘 자거라 라고 말하고는 불을 끄는 것까지 봤어요. 스님이 먹인 게 무엇인지 자세히 봤나. 갈색 빛이 도는 물이었어요. 약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숲에서 나는 풀 냄새 같기도 하고 역한 냄새였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민준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건가? 네, 그렇게 믿어요. 가영은 대답하면 눈을 번득였다. 그 눈빛에는 원망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 순간 옆방의 특수유리 너머로 이 모든 것을 듣고 있던 묘원 스님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자신이 거두어 먹이고 입히며 친딸처럼 사랑으로 보살폈던 아이가 자신을 나락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어찌하여 가영아 어찌하여 그런 말을 하는 것이냐. 스님의 입술에서 희미한 탄식이 새어나왔다.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녀가 이해하게 될 끔찍한 진실 속에 숨겨져 있었다. 신문실을 나온 최서아 경위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팀장님, 뭔가 이상합니다. 저 아이, 가영이가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도 그렇게 느껴. 박경감은 천천히 창가로 걸어갔다. 유치장 마당 위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양철 지붕 위로 후두둑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고뇌하는 심장 소리처럼 들렸다. 그날 밤 비는 멈추지 않았다. 차가운 유치장 독방에서 묘원 스님은 벽에 등을 기댄 채 앉아 있었다. 세월의 흐름에 빛이 바랜 염주를 쥔 두 손은 멈추지 않았다. 염주 알을 하나씩 넘길 때마다 아미타불을 염하는 소리는 무너지려는 마음을 다잡기 위한 마지막 보루와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알고 있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 가영이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최근 몇 달간 절에 유난히 자주 드나들던 한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절에 보수 공사를 돕고 아이들을 위한 무료 공부방을 열어주겠다며 거액을 기부하기도 했던 남자. 인근 도시에 성공한 사업가라는 강태석 회장이었다. 그러나 묘원 스님은 그에게서 무언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는 유독 가영에게 선물을 자주 건넸고 일을 도와달라며 단둘이 시내로 불러내는 일이 잦았다. 한 번은 늦게 돌아온 가영에게 어디에 다녀왔냐고 물었을 때 아이는 강 회장님 창고에서 물건 나르는 것 좀 도와드렸어요 라고 얼버무렸을 뿐이다. 그때 좀 더 자세히 알아봤어야 했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을 돌보느라 바빴고 무엇보다 발심한 불자라는 사람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냥 넘어갔던 것이 화근이었다. 이제 차가운 시멘트 벽에 둘러싸여 앉아 있으니 흩어졌던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강 회장을 언급할 때마다 흔들리던 가영의 눈빛, 법당 불상 뒤에 숨겨져 있던 의문의 편지들, 그리고 어느 날 밤 가영이가 낯선 누군가와 몰래 통화하던 모습까지. 한편 경찰서에서는 최서아 경위가 상부의 지시와는 별개로 독자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직감적으로 묘원 스님이 범인이 아니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적어도 그녀가 아이를 해칠 만한 동기가 너무나 부족했다. 그녀는 얼마 전 절에 도둑이 들어 설치했던 CCTV 기록을 몰래 다시 확인했다.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민준이가 사망한 날 밤 새벽 1시 47분 본당 뒤편의 후문, 즉 외부인은 잘 사용하지 않는 통로로 누군가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영상은 흐릿했지만 그 인형은 묘원 스님이 아니었다. 키가 크고 모자를 눌러쓴 걸음걸이가 매우 조급한 남자였다. 최경위는 다음 날 다시 스님을 찾아가 물었다. 스님, 혹시 늦은 밤에 정문이 아닌 다른 길로 절에 드나들던 지인이 있었습니까? 스님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말했다. 아마 강태석 회장일 겁니다. 절에 돈을 기부했던 분이지요. 하지만 그 시간에 어인 일로 최서아 경위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저희가 그 사람을 소환해 조사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이 강남에 있는 강태석의 호화로운 빌라를 급습했을 때 그는 이미 자취를 감춘 후였다.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고 가사도우미는 그가 이틀 전 괴로운 일이 있어 태국으로 바람 쐬러 간다는 말만 남기고 떠났다고 진술했다. 자선 활동을 하던 독실한 불자가 아동 사망 사건에 연루되어 돌연 잠적했다는 소식이 퍼지자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다. 묘원 스님은 여전히 구치소에 수감된 채 조사를 받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첫날과 같은 당혹감은 사라졌지만 눈에는 마르지 않는 슬픔이 고여 있었다. 자신의 억울함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이 목숨처럼 사랑했던 아이들에 대한 아픔 때문이었다. 최서아 경위는 가영이를 다시 한번 부르기로 결정했다. 신문실로 들어서는 소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최경위는 민준이가 사망한 날 밤에 CCTV 캡처 사진을 아이 앞에 내려놓았다. 키 큰 남자의 흐릿한 실루엣이 담긴 사진이었다. 이 사람 누군지 알지? 가영은 사진을 두러지게 쳐다보았다. 한참 동안 침묵하던 아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러다 갑자기 아이의 눈에 붉은 핏발이 서기 시작했다. 강 회장님이에요. 그 한마디는 마치 댐이 무너지듯 터져나왔다. 왜 숨겼어? 말하면 아무도 안 믿어줄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휴대폰에 있는 동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했어요. 무서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최경위는 허리를 고추 세웠다. 잠시 숨을 고른 뒤 물었다. 무슨 동영상? 가영은 고개를 숙였다. 굵은 눈물방울이 테이블 위로 뚝뚝 떨어졌다. 한 번은 터미널에 물건을 배달하러 가자고 했어요. 그날 민준이가 아파서 학교에 안 갔거든요. 저는 자선 물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니 낯선 사람들과 같이 술을 마시게 했어요. 그리고 누군가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저는 다시는 절에 돌아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돌아왔을 때 스님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를 맞아주셨어요. 제 자신이 미웠고 강 회장님이 증오스러웠지만 그 동영상이 퍼질까봐, 대학에 못 가게 될까봐, 절에서 쫓겨날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최서아 경위는 목이 메었다. 묘원 스님을 향한 그 지독한 거짓 증언 뒤에는 보호받지 못하고 이용당한 한 미성년자의 처절한 공포와 상처가 숨어 있었다. 가영아, 그거 아니? 스님은 유치장에서 단 한 번도 너를 나쁘게 말한 적이 없어. 그저 저 아이는 상처가 많은 아이입니다. 더는 아프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만 하셨어. 그 말에 가영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동안 쌓아 올렸던 모든 방어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스님이 민준이를 죽인 게 아니에요. 강 회장이에요. 그 사람이 우유에 이상한 약을 타는 걸 제가 봤어요. 하지만 무서워서 말을 못했어요. 즉시 진술이 기록되었다. 경찰은 수사 방향을 전면 수정했다. 계획적인 살인, 미성년자 성추행 및 불법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과 증인 매수.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묘원 스님에게는 사건 재수사를 위해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기뻐하는 대신 최경위에게 단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그 질문은 수사팀 전체를 더 깊은 미궁으로 이끌었다. 세장, 드러나는 거대한 음모, 또 다른 배신. 가영이의 충격적인 자백 이후 경찰은 수사를 전면 확대했다. 특별수사팀이 꾸려져 지난 2년간 강태석의 재산, 금융거래, 그리고 그가 벌여온 자선활동의 실체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예상대로였다. 겉으로 보기에 강태석은 여러 사찰과 자선단체를 후원하는 독지가였지만 그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자 수많은 유령 계좌를 거쳐 사라지는 거액의 기부금 내역이 드러났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가 후원했다는 장학금 지원 아동 명단이었다. 명단에 오른 고아 아이들 대부분이 6개월 뒤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서류상으로는 전학, 중퇴,
혹은 먼 친척 집으로 돌아감으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그 아이들을 실제로 찾을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다. 최서와 경위는 명단에 있는 아이들의 행방을 집요하게 추적했다. 그중 강원도의 한 작은 암자에 살았다는 향미라는 아이의 흔적을 쫓아 수소문한 끝에 경기도 외곽의 한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향미를 찾아낼 수 있었다. 강태석에 대해 묻자 20살이 된 그녀는 마치 악마를 만난 듯 온몸을 떨었다. 그 아저씨가 유학 보내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를 데려간 곳은 사방에 카메라가 달린 외딴 별장이었어요. 낯선 남자들이 많았고 문이 잠기지 않은 틈을 타 겨우 도망쳤어요. 다시는 절로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동시에 경찰청 사이버 수사팀은 강태석이 임대했던 창고 깊숙한 곳에 숨겨진 외장 하드에서 가영이가 언급했던 원본 영상을 찾아냈다. 그 안에는 가영이 외에도 최소 3명의 다른 소녀들이 등장했다. 겁에 질린 표정, 불안한 눈빛,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몸짓. 경찰은 강태석이 단순히 가영이를 협박하고 민준이의 죽음을 유발한 것을 넘어 자선과 불법의 탈을 쓴 아동인신매매 조직의 핵심 인물이라는 확증을 잡았다. 구치소에 있던 묘원 스님에게 최서와 경위가 찾아왔다. 스님, 수사가 확대되는 동안 일시적으로 석방되실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스님의 무고함이 일부 밝혀졌습니다. 스님은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합장할 뿐이었다. 나무아미타불 하지만 다른 아이들은 어찌 되었습니까? 최경위는 순간 말을 잃었다. 인생을 뒤흔드는 거대한 풍파 속에서도 이여은은 자신의 안위보다 다른 이들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다. 이 소식은 언론을 통해 서서히 퍼져나갔다. 신문 기사의 논조는 용의자 비구니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성직자로 바뀌기 시작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는 여전히 잔혹한 곳이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요즘 절도 별의별 일이 다 있다는 식의 악의적인 댓글이 난무했다. 그 글들을 보며 최경위는 묘원 스님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사람들은 부처님께 향을 피우고 절을 하지만 불상 속에 부처님만 볼 뿐. 침묵하는 한 사람의 마음속에도 부처가 깃들 수 있다는 사실은 믿으려 하지 않지요. 한편 수사팀은 국경수비대와의 공조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립국을 시도하던 강태석을 국경 근처의 허름한 모텔에서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체포 당시 그는 박민수라는 이름의 위조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강태석은 굳게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소녀들의 영상과 사진 외에 김보살이라는 인물과 나눈 메시지가 발견되었다. 가장 결정적인 메시지는 이것이었다. 일 끝나면 창고 열쇠는 꼭 저에게 돌려주세요. 스님은 아직도 보살님을 진실한 불자로 믿고 있으니까. 김보살. 그 이름은 최서와 경위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김보살은 지난 6년간 정심사에서 살며 콩량주 역할을 하고 외부 손님 접대를 도맡았던 중년 여성이었다. 그녀는 늘 묘원 스님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고 많은 신도들이 그녀를 마음씨 고운 김보살님이라고 불렀다. 최경위는 즉시 김보살을 긴급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취조실에 앉은 그녀는 모든 것을 부정했다. 저는 그저 밥을 짓고 스님을 도와 서류 정리만 했을 뿐입니다. 4시간에 걸친 심리전 끝에 김보살은 결국 무너졌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모든 것을 자백했다. 저는 과거에 사업에 실패하고 남편에게 버림받아 길거리에 나앉았을 때 스님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그가 자선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도우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묘원 스님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녀는 그저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절에 금고 열쇠까지 맡겼던 사람입니다.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는데 모든 것이 밝혀진 후
가영은 따로 묘원 스님을 만날 기회를 얻었다. 아이는 스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스님, 저를 원망하지 않으세요? 저는 스님이 살인자라고 말했고 스님이 잡혀가는 걸 지켜봤어요. 저는 비겁했어요. 묘원 스님은 조용히 아이의 손을 잡았다. 원망하여 무엇하겠느냐. 어른들조차 악의 유혹 앞에서 쉽게 흔들리는 법인데 너처럼 어린아이야 오죽했겠느냐. 하지만 너는 결국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내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다. 가영은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다. 민준이가 죽은 그날 이후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잠들 수 있을 것 같았다. 한편 조사를 받던 강태석은 첫 진술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내뱉었다. 당신들 수사 좀 하는군. 하지만 아직 다 아는 게 아니야. 나는 혼자가 아니라고. 당신들은 겨우 팔 하나를 잡았을 뿐 아직 머리는 보지도 못했어. 그 한마디에 수사팀 전체가 얼어붙었다. 강태석의 배후에 더 거대한 검은 세력이 있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 머리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정심사는 그들이 조종한 유일한 장소였을까? 최서아 경위가 신문실을 나설 때 임시 석방되어 절로 돌아간 묘원 스님은 텅 빈 마당에 앉아 있었다. 많은 불상들이 증거물로 압수되었고 아이들은 임시보호센터로 옮겨졌다. 텅 빈 절은 황량하기 그지없었다. 스님은 덜리는 손으로 마당에 떨어진 낙엽을 쓸면 아지막이 읊조렸다. 강태석의 그 한마디는 이제 겨우 서막이 끝났음을 알리는 불길한 예고편과도 같았다. 내장, 거악의 실체, 그리고 다시 세상 속으로. 결과는 상상을 초월했다. 7곳이 넘는 시설이 영성치유협회라는 이름의 비영리 단체와 재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 단체는 실제로는 자금 세탁, 인신매매, 그리고 자선 활동을 위장한 사기 행각을 위한 위장 조직이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모든 사찰들이 강태석의 자선 활동 제안을 통해 과거 정심사로부터 물적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밤 최서아 경위는 다시 정심사를 찾았다. 묘원 스님은 관세음보살상 앞에 고요히 앉아 있었다. 스님, 죄송하지만 한 가지 여쭤봐야겠습니다. 스님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거대한 범죄 조직을 돕는 역할을 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묘원 스님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잦아들듯 낮았다. 내가 너무 사람을 믿었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도왔던 아이들이 돈 세탁에 이용되고 거짓 영상을 찍기 위한 도구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최경위는 탁자 위에 손을 올렸다. 스님, 증인이자 자문위원으로서 저희 수사를 도와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위장 자선 사찰의 운영 구조를 가장 잘 이해하고 계신 분은 스님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시려면 잠시 부처님의 문을 떠나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스님은 텅 빈 절 마당을 내다보았다. 앙상한 보리수 나뭇가지를 스치는 바람 소리가 유난히 차갑게 들렸다. 그녀의 얼굴에 깊은 고뇌가 스쳤다. 나는 이미 속세의 인연을 끊고 출가하겠다고 서원한 몸입니다. 허난 애가 여기서 침묵한다면 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저들의 소나귀에 떨어지겠습니까? 스님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하룻밤만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내일 아침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졌다. 임시 거처에 머물던 가영이가 최서아 경위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다. 형사님, 누가 제 방문 틈으로 쪽지를 넣고 갔어요. 피로 쓴 글씨예요. 민준이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그 입 다물라고 쓰여 있어요.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핏자국이 묻은 쪽지와 문에 박힌 작은 단도만이 남아있을 뿐 지문도 주변 CCTV 기록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 소식을 들은 묘원 스님의 눈가가 붉게 젖었다. 그녀는 가영이를 끌어안고 나지막이 말했다. 네가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해를 입는다면 나 같은 어른이 어찌 침묵을 지킬 수 있겠느냐. 다음 날 아침
묘원 스님은 절 마당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출가하기 전 입었던 회색 일상복과 신분증이 담긴 작은 청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최경위를 보며 말했다. 그리하겠습니다. 속세로 나가는 것이 단 한 명의 아이라도 더 구할 수 있는 길이라면 저는 이산문을 나서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게 자비를 가르치셨지만 이곳에서의 시련은 행동이 따르지 않는 자비가 얼마나 무력한 동정심에 불과한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최서아 경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존경심을 담아 깊이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그로부터 열흘 후 끈질긴 추적 끝에 최서아 경위가 이끄는 특별수사팀은 경기 남부의 한 외딴 지역에 있는 지혜 명상 힐링센터라는 곳을 급습했다. 서류상으로는 정서 발달이 느린 소외 계층 아동들을 위한 명상 치유 시설이었지만 실제로는 위장 사찰들로부터 공급받은 청소년들을 감금하는 시설이었다. 아이들 대부분은 신분 기록도 없었고 찾는 사람도 없었다. 그들은 온라인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감동 영상을 연기하도록 훈련받고 있었다. 높은 담장과 촘촘히 설치된 감시 카메라, 오직 하나의 전자식 출입문만이 있는 요새 같은 곳이었다. 경찰 특공대가 문을 부수고 진입하자 승복과 비슷한 개량 한복을 입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뒷문으로 황급히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들 중 몇몇은 과거 정심사의 이름으로 제작된 기부 영상에 등장했던 스님들이었다. 내부에는 40명이 넘는 아이들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웅크리고 있었다. 앙상하게 마른 아이들, 연기를 제대로 못했다는 이유로 굶거나 처벌받은 흔적이 역력한 아이들도 있었다. 9살쯤 된 은비라는 여자아이는 라이브 방송 중 타이밍을 잘못 맞춰 울었다는 이유로 사흘 동안 어두운 창고에 갇혀 있었다. 현장에서 체포된 관리실장 록이라는 남자의 초기 자백 과정에서 충격적인 이름이 거론되었다. 이 모든 아이들을 각 사찰에서 공급받아 이곳으로 보내는 총책임자, 지연 스님, 묘원 스님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불가능합니다. 지연 스님은 제가 처음 출가했던 조계사에서 함께 수행했던 도반입니다. 강 회장을 정심사에 소개해준 사람도 바로 그 스님이었습니다. 최서아 경위는 이를 갈았다. 그렇다면 그 스님이 바로 강태석의 배후에 있던 진짜 머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묘원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두 손을 모아 합장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오랜 세월 쌓아왔던 믿음의 깊은 균열이 가는 소리가 들렸다. 묘원 스님은 현재 강원도의 한 명상센터를 운영하며 여러 불교 매체에서 차세대 지도자로 칭송받고 있는 지연 스님과의 대면을 요청했다. 비밀리에 주선된 만남의 자리. 두 사람이 마주 앉았을 때 몇 초간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한 사람의 눈에는 깊은 고통이, 다른 한 사람의 눈에는 차가운 냉소가 서려 있었다. 지연 스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벌인 겁니까? 우리는 자비심으로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함께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어찌 그 서원을 잊으셨습니까? 묘원 스님이 먼저 입을 열었다. 지연 스님은 태연했다. 묘원 스님은 아직도 그렇게 순진하십니까? 자비심만으로는 살을 살 수도, 이런 큰 시설을 지을 수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러러보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스님은 청정한 수행을 택했고 저는 힘을 택했습니다. 결국 둘 다 불법을 위한 길이 아니겠습니까? 묘원 스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닙니다. 스님은 불법이 아닌 자신의 아상, 과탐욕을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해 힘없는 아이들의 몸을 짓밟고 올라선 것입니다. 그 후 최서아 경위는 수사 결과를 상부에 보고했다. 지연 스님은 강태석과 같은 중간책을 이용해 빈곤 지역의 아이들을 모은 뒤 여러 센터로 분배하여 거짓 자선 캠페인을 벌이는 방식으로 지난 5년간 380억 원이 넘는 기부금을 횡령했다. 더욱 잔인한 사실은
연기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어디론가 보내졌다는 점이었다. 내부 서류에조차 기록되지 않은 채 사라진 아이가 최소 5명이었다. 5장. 빛을 향한 마지막 걸음, 그리고 심판. 급습과 관련자들의 자백 이후 최서아 경위와 묘원 스님은 그녀가 아들처럼 돌보았던 민준이의 이야기, 그 아이가 품고 있던 비밀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정했다. 민준이는 단순히 납치되어 거짓명상센터로 보내진 아이가 아니었다. 아이에게는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었고 묘원 스님은 꾸준히 아이를 데리고 병원 치료를 받게 했었다. 정심사의 낡은 기록장에서 묘원 스님은 강태석이 급하게 휘갈겨 쓴 메모를 발견했다. 민준이는 철저히 비밀로 관리할 것. 아이에게 병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기부금 모금 이미지에 타격을 준 아이의 의료 기록은 철저히 은폐되었다. 최경위가 과거 민준이가 진료를 받았던 대학병원에 연락했지만 병원 측은 데이터 이전 과정에서 기록이 유실되었다는 말만 반복할 뿐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다. 내부로부터의 은폐 정황이 더욱 짙어졌다. 수감된 관리실장록은 긴 신문 끝에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끔찍한 진실을 털어놓았다. 민준이는 특별 훈련을 받다가 심장 발작으로 죽었어요. 영상을 찍어야 하는데 아이가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어요. 록은 아이가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진짜 감정을 드러낼 때마다 각본대로 연기하는 법을 가르친다며 폭행을 당했다고 덧붙였다. 묘원 스님은 임시 거처로 마련된 작은 방에 앉아 민준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끌어안고 오열했다. 아가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으마. 내가 너의 그 빛으로 이 어둠을 모두 걷어내어 다시는 너와 같은 아이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그때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났다. 한 익명의 제보자가 최서아 경위에게 연락해왔다. 강태석은 그저 얼굴마담이었을 뿐 이 모든 것을 실제로 기획하고 조종한 몸통은 자선 행사를 전문으로 기획하며 돈 세탁과 사익을 추구해 온 거대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유명한 사업가라는 것이었다. 최경위는 이자가 바로 지연 스님과 강태석의 배후에 있던 진짜 회장일 것이라 직감했다. 며칠 후 수사가 확대되자 최경위는 또 다른 비밀스러운 전화를 받았다. 떨리는 목소리의 남자는 자신이 내부자였으며 강태석과 진짜 회장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서울의 한적한 카페에서 만나기를 제안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사람은 이진우라는 이름의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거대 기획사의 고위 간부였으며 모든 것을 자백했다. 제가 바로 그 자선 캠페인의 시나리오와 영상을 총괄했던 사람입니다. 강태석은 그저 시선을 돌리기 위한 장기말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자신들의 조직이 수년간 불법의 명성을 이용해 신뢰를 쌓고 돈을 거둬들여 나눠 가졌다고 실토했다. 이진우는 본래 독실한 불자였으나 가족의 불행과 금전적 압박 속에서 서서히 범죄의 길로 빠져들었다고 고백했다. 저는 괴물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탐욕의 굴레에 빠져버렸습니다. 이제라도 모든 것을 바로잡고 그들을 빛 아래로 끌어내고 싶습니다. 이진우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최서아 경위와 수사팀은 자금 거래 내역과 관련자들의 증언을 재구성하며 거대한 네트워크의 실체를 향해 마지막 그물망을 던지기 시작했다. 이 소식을 들은 묘원 스님은 희미한 희망을 보았다. 내부에서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이가 나타났다면 정의는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그녀는 불교계에 서신을 보내 이 아이들을 돕기 위한 동참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이진우의 협조 사실이 범죄 조직에 알려진 듯했다. 며칠 뒤부터 그와 묘원 스님에 대한 노골적인 위협이 시작되었다. 이진우의 차가 박살났고 묘원 스님이 머무는 거처에 돌이 날아들었다. 다른 증인들에게도 협박 문자가 쏟아졌다. 어느 날 밤 집으로 향하던 이진우의 차를 괴한들이 가로막았다.
그들은 나를 겁주려는 게 아니었소. 없애버리려 한 거요. 다행히 잠복 중이던 수사팀이 즉시 출동하여 최악의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 위험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은 전진했다. 이진두의 증언과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마침내 조직의 회장을 포함한 모든 핵심 인물들이 체포되었다. 에필로그, 어둠 끝의 빛, 수개월에 걸친 수사와 명백한 증거들 끝에 강태석, 지연 스님, 그리고 조직의 회장을 비롯한 공범들에 대한 공개 재판이 열렸다. 국민들과 언론, 그리고 불교계 전체가 정의로운 심판을 기대하며 재판 과정을 지켜보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아동 인신매매, 학대, 살인은폐 등의 혐의로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이 끝난 후 묘원 스님은 상처 입은 아이들을 돌볼 법적 권리를 부여받았다. 그녀는 정심사를 확장하여 아이들을 위한 따뜻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로 만들었다. 각계의 후원이 이어졌고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심리치료 및 교육센터가 세워졌다. 가영이를 비롯한 아이들은 서서히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회복해 나갔다. 묘원 스님과 자원봉사자들은 아이들이 다시 세상에 나아가 웃음을 찾을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도왔다. 어느 맑은 날 아침, 묘원 스님은 민준이의 사진이 놓인 작은 제단 앞에 서서 나지막이 속삭였다. 민준아, 내가 바로 여미와 세상의 수많은 다른 아이들을 위한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구나. 새벽 햇살 아래 정심사의 종소리가 맑고 청아하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아무리 깊고 어두운 절망이 존재하더라도 사랑과 정의의 빛은 결코 꺼지지 않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장엄한 선언과도 같았다. 이야기는 슬픔이 아닌 희망으로, 새로운 시작에 대한 믿음으로 막을 내렸다.